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역사인문의 향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금년에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돼서 이게 잘 누그러지질 않고 우리 삶을 힘들고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또 장마 그리고 무더위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신데 모두 정신과 육체가 강건하셔서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자유통일국민연합의 강석진 작가님께서 공산국가 큐바는 왜 시장경제를 택했나라는 제목으로 발제하시고 함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 중남미권의 유일하게 공산국가로 아직도 남아있는 이 큐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대체 이 큐바는 소련으로부터도 상당히 멀어져 있는 나라인데 왜 어떻게 공산국가가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요. 또 그럴 만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산국가가 되는 나라들이 공산화가 되기 전에 이제 봉건주의 국가였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민주주의 국가였는데 대부분 이제 그 집권층이 독재자이고 또 백성들이 살기가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이게 도중에 쿠데타가 일어나 갖고 공산국가가 되는 예가 아시아에 또 아프리카에 또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 큐바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큐바 원래는 잘 아시다시피 큐바는 아주 설탕을 상당히 많이 생산하는 국가죠. 그래서 이 설탕이라는 이 자원을 통해 갖고 외국으로 또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였고, 이런 또 탐나는 좋은 자원이 있다 보니까 옛날에 그 식민지 그런 제국이었던 그런 나라들이 또 자원을 많이 또 수탈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큐바도 1600년대 때에 스페인으로부터 완전히 식민지가 돼갖고 거의 400년 가까이 스페인으로부터 식민지 국가로 있으면서 이 스페인이 큐바로부터 이 설탕, 그러니까 옛날에는 설탕이 아주 고가품이었었죠. 그래서 그로 인해 갖고 많은 자원을 수탈이 되었었는데요. 이제 1902년에 미국과 스페인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큐바가 지리적으로는 미국 본토 플로리다 반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큐바는 바로 미국 본 대륙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국과 스페인 간에 전쟁이 발발이 되고 그래갖고 이제 이 큐바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친미국 정권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집권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제 폴헨시오 바티스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독재 정권을 계속 장기 집권하면서 이 나라가 부패를 하고 백성들이 살기가 아주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런 이제 독재 정권이 약 20년 이상이 계속 이제 지속이 되는데요. 이때에 이제 이 카스트로 이 사람이 그 당시에 5살이었는데 변호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지식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새로운 미국으로부터 독립이 된 독립국가인 이 큐바가 계속 부정부패 장기 집권하고 하니까 사람들을 이제 봉기를 해서 게릴라 투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일로 인해 갖고 이 카스트로가 체포되고 그리고 감옥 생활을 2년인가 또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당시 나이가 25살이니까 그렇게 중범죄로 안 다스리고 2년인가 3년 있다 이제 석방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카스트로가
멕시코로 탈출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굴 만나냐 하면 체 게바라라는 그런 또 아르헨티나의 의사 출신인가 그러죠. 자, 이 사람과 만나갖고 이제 의기투합을 해갖고 은밀하게 다시 큐바로 잠입을 해갖고 산 속에 들어가서 여기서 이제 게릴라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 카스트로가 자기 동생 라울 카스트로. 라울 카스트로하고 그리고 형인 카스트로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의기투합한 이제 체 게바라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산중에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을 또 봉기를 시키고 그들을 갖다가 또 뭐 문명화도 하고 또 의사인 체 게바라가 또 의료봉사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민심을 얻어갖고 그런 또 다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959년도에 이 그러니까 공산국가를 이제 그 혁명에 혁명에 이제 성공을 해갖고 공산국가를 세운 다음에 이 카스트로가 제일 먼저 뭐를 했냐면은 이 당시 큐바의 설탕 농장, 큰 기업, 호텔 이런 것들을 미국의 자본가들이 미국 기업들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로가 그런 미국 기업들을 갖다가 다 국유화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기업들은 이제 본국으로 또 이제 추방당하고 다 이제 국유화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공산화가 되면은 어느 나라가 간에 다 뭐냐면 기업들을 갖다가 국유화하고 외국 투자자들을 다 추방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제 또 공통적으로 새로운 정책을 내거는 게 뭐냐면 무상 교육, 무상 의료, 그리고 배급 시스템을 통해 갖고 전 인민들이 다 골고루 평등하게 잘 사는 나라를 갖다가 만드는 것이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꿈이고 그것을 갖다가 또 실현하기 위해서 또 독재 정치도 쓰고 그러죠. 예, 그 사실 그 쿠바가 오랫동안 중남미에서 이제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 중남미에서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됐거나 또 될 뻔하거나 빈번한 쿠데타가 많은 그 역사적 이유가 있죠. 그럴까요? 그 스페인이 뭐 거의 400년 동안 지배를 했기 때문에 거의 그 농장을 유지했어요. 플랜테이션이라고 또 스페인 말로는 뭐 하시엔다라고 하는데 그게 거의 그 현지에 주민들의 노동력을 소위 말해서 착취해서 거기서 생산을 해서 쿠바 같으면 사탕수수죠. 이 사탕수수가 쿠바인들이 소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부 유럽의 유럽 사람들의 그 필수품으로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사치품이기도 했었죠. 사치품이도 했고 그 쿠바는 또 시가가 유명하잖아요. 담배 같은 거 그런 게 전부 다 호사품, 호사가들에 의해서 전부 뺏기는 것이고 이 노동력만 착취되니까 그런 뭐 굉장히 거기에 원래 식민지의 본국 스페인하고 또 이쪽에 그 귀족 계급들이 결탁을 해서 뭐 굉장히 민중을 수탈하고 하는 거를 우리가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구조가 근대 국가에 들어와서 이 개혁을 해야 되는데 개혁을 못하고 그런 구조가 온전히 되면 아무래도 이 불만 세력과 혁명의 기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미의 중남미의 상당한 국가들이 그러한 위험에 직면했고 쿠바는 특히 그 체게바라는 사람은 거의 중남미를 돌아다니면서 혁명에 불을 지피는 그 혁명가예요. 좋게 말하면 혁명을 즐겼던 우리가 사람 포스트에 보면 베레모스 구서 말이죠. 아주 뭐 거의 우상화하듯이 옛날에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과대평가돼 있는 것 그게 같아요. 어떻게 보면 현실과 떨어진 낭만주의죠. 낭만주의. 그렇게 혁명을 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못 봤는데 그게 무슨 혁명의 이상을 갖다가 젊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품어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는 그런 그 동기가 되기도 했죠. 네. 근데 이 큐바라는 나라가요, 참 그 민족이 아주 단민족이고 혼혈 민족이고 아주 복잡한 나라더라고요.
원래 이제 이 큐바에 원주민이 있었는데 아주 소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설탕이 많이 나고 그러니까 스페인이 이제 식민지화 하면서 많은 노동이 그 농장에 그 노동이 필요로 하니까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다가 이 농장에서 강제 노동을 시켰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피가 원주민들하고 또 섞였겠죠. 그리고 또 스페인이 또 400년을 통치하면서 스페인 사람들과도 또 피가 섞이고, 예. 자, 아주 이게 민족이 좀 복잡한 나라인데요. 그거는 뭐 아메리카 대륙 전체가 그래요. 미국도 농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남부에 그 그렇죠. 쿤타킨테 뭐 얘기 안 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 배에 태워가지고 죽는 사람도 엄청 많았는데 그래서 됐고 중남미 대부분이 그렇게 노예 제도를 유지한 거예요. 예. 자, 제가 근데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뭘 또 깨달았냐 하면은 혁명 정부는 거의 공통적으로 반드시 독재 국가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이 과연 뭘까? 왜 독재 국가로 갈까? 예? 평등을 외쳤던 그들이 말이에요. 예? 거기는 어떤 또 중요한 또 원인이 있지 예, 않을까? 그거는 뭐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독재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예, 왜 그러면요? 자, 우리가 자본주의는 그 평등은 안 되죠. 먼저 부자가 되는 사람 부자들을 인정을 하고 나중에 또 돈을 버는 사람 인정을 하는데 이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는 전부 처음부터 평등하게 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면 평등한 것이 어떻게 순리로 되겠습니까? 강제력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재 처음부터 정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거네. 국가가 시스템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평등을 표방한 네.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예요. 그러니까 권력자는 한번 잡으면 이러한 그 평등이라는 것을 아주 묘한 것을 내세워서 계속해서 이 민중들의 주리를 트는 거죠.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배급을 하면서 국민들한테 주질 않고 국가가 전부 나눠주고 그 노예화 시키는 겁니다. 그게 독재 그렇죠. 정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도 그렇고 다른 나라도 네. 뭐 아프리카도 그러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 정부가 되면은 반드시 독재 국가로 가는데 독재 국가 가기 전에 그런 혁명 과정에서는 반드시 노동자 농민들을 선동하는 거죠. 선동을 해갖고 그 노동자 농민들의 그 지지 세력을 얻고 공산 국가를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독재 국가로 가면서 오히려 그 이전보다도 노동자 농민들을 갖다 착취하는 국가로 그 단계로 가는 게 거의 공통적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이제 귀족 계급은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혁명을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농민이 다수니까 이걸 선동을 해서 일단 권력을 탈취해요. 다 귀족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다 뺏고 그렇죠. 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공산당 권력이 확립이 됐잖아요. 그럼 이제 공산당 권력이 또 내부의 투쟁에 의해서 결국은 소수의 독재자로 한정이 됩니다. 네. 이 소수가 결국은 뭐 공산주의에서는 전형적으로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절대적인 독재자. 여기는 피델 카스트로. 여기가 다 주물르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로가 공산주의 국가를 세운 다음에 특히 이제 미국 기업인들을 갖다 다 추방하고 모든 기업들을 갖다가 이제 극우화했죠.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의 이제 국교 관계가 또 이제 단절이 되면서 친소련 쪽으로 이제 기울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설탕을 갖다가 이제는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으로 수출하고 공산권 국가들한테 또 수출을 하고 하면서 경제가 이제 유지가 되는데요. 그런데 1960 그리고 이제 소련하고 국교 관계 맺고 이제 친소련 관계가 되면서 소련하고 또 군사 협정을 맺습니다. 근데 이것을 갖다 이제 소련 정부가 큐바 정권을 이용해서 그 큐바라는 그 지리적인 장점을 이용해서 거기 갖다 군사 기지화하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쿠바에다가 미사일 미사일 기지를 기지. 설치하면서 네. 그때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고 저도 했는데 기억이 아주 생생해요. 왜냐하면 소련이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소 냉전으로 갈라섰어요. 네. 2차 세계대전 중에는 같은 연합국으로 싸웠는데 이게 이제 이념이 틀다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 바로 찢어져서 동서냉전 체제가 되는데 이때 61년만 해도 뭐 사실 소련이 강대했던 시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앞마당에 있는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설치를 해서 미국의 이 목줄기를 갖다 겨누니까 미국이 이거는 뭐 진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여기서 전망이 갈린 거니까. 쿠바 봉쇄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하면서 예,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요. 또 뭘 또 제 나름대로 또 정리가 됐냐 하면은 국가가 약소 국가가 인 경우에는 어느 나라로 기울더라도 그 약소 국가는 반드시 강대국에 의해서 이용을 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카스트로가 친소련 쪽으로 이제 기울었는데 소련은 어떻게 했냐면 큐바를 이용해서 미국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려고 하는, 위협하려고 하는, 이제 거기 갖다 일종의 군사 기지화하는 것으로서 또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것이죠. 자, 이걸 볼 때 참 한 나라가 온전히 좀 중립 상태, 또 국가의 그 전망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참 강대국이 대대고 외교 정책을 참 잘 균형 있게 써야 되겠다는 근데 생각이 우리가 이제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쿠바가 맨 처음에 공산주의 국가가 돼서 소련하고 맺을 때는 소련이 그때는 뭐 그 경제도 괜찮았으니까 그렇죠. 원조도 많이 해줬어요. 처음에는 뭐 소련하고 같이 동맹이 된 것이 굉장히 잘한 것으로 보는데 이 종주국인 소련이 이제 서서히 망가지고 경제도 망가지고 미국하고 대결에 의해서 망가지게 되니까 뭐 원조도 없어지고 결국 소련이 몰락하면서 쿠바도 같은 몰락의 길을 걷게 되고, 만일에 친미 국가로 남았으면 자본주의 시스템으로 되면서 쿠바가 굉장히 그렇죠. 시장 경제가 자유와 번영을 누렸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택의 문제인데 쿠바가 어떻게 보면 카스트로라는 지도자를 만나서 잘못된 길을 가면서 국민들이 다 시체말로 개고생을 오랫동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혁명의 동기는 의로울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공산 정권이 세워진 이후에는 현실이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스트로가 노동자들에게 저임금, 그다음에 장시간 노동 강요하고 금욕주의를 또 강요를 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게 일종의 국가 산하에 다 전위 조직으로 친정부적인 그런 꼭두각시 그런 기구로 다 전락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노동조합이니 뭐 노동당이니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농민 노동자의 편이 아니라 친정부 편으로서 독재 정치를 하는 하나의 것이 수단이 됐던 것을 우리가 이 큐바를 통해서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처럼 경제가 더 나아지지도 않고 인민들의 노동자들의 삶의 또 수준도 향상이 안 되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런 핍박을 당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큐바 조국을 버리고 외국으로 도피를 탈출을 하는 그런 새로운 또 현상이 90년대, 그러니까 큐바 정권이 들어선 이후로부터 해서 90년대 말까지 계속 큐바의 그 주민들이 난민 상태가 돼갖고 외국으로 탈출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때에 그 큐바 난민들이 보트 피플이 돼갖고 그 조그만 그 뭐 조각배 같은 거 튜브 이런 거 갖고 플로리다 같은데 이런 데로 상륙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죠. 예? 상어에 밥이 되고 뭐 풍랑 만나서 뒤집어지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는데, 근데 이때의 큐바 정부에서는 말이에요, 이것을 그냥 방관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인구가 많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줄어들면 그만큼 경제적인 부담을 덜게 되니까 일종의 숟가락을 터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예 방치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으로, 특히 이제 미국으로 이제 미립국을 해갖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미국에서 불법 노동자 체류를 하면서 달러를 벌어갖고 본국에다 송금을 하니까 이것이 이제 큐바로서는 또 이제 하나의 외화 자원을 갖다가 축적하는 그런 또
자, 실현된 것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 현대에 이 국외 탈출이라는 아주 참 비참한 현상을 몇 군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근에 그 시리아가 내전이 휩싸이면서 시리아 난민들이 발생해서 이게 전부 지중해 보트를 타고 가다가 지중해에서 빠져 죽거나 배가 그런 뒤집히거나 사람들이 생당했죠. 예. 가까스로 그 해안에 된 데는 뭐 크로아티아니 뭐 프랑스니 뭐 이태리아니 수없이 가가지고 그 인구의 4분의 1 이상이 국외 탈출했어요. 그다음에 베네수엘라도 경제가 완전히 폭망을 하니까 거기도 한 4분의 1이 탈출했습니다. 지금 북한이 어떻죠? 북한도 탈북민들이 3만 명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못 사니까 탈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월남도 그렇죠. 월남도 예. 망해가지고 보트 피플 발생했잖아요. 그 제가 체코슬로바키아에 작년도에 가니까 체코죠, 참 체코. 거기 가니까 월남 사람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20만 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트 피플 때에 이 체코에서 말이에요. 20만 명 이상의 난민을 받아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베트남 사람들 사는 그 타운이 있고 이 사람들이 또 생활력이 강해갖고 다 또 자립을 해서 그 나름대로 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공산주의 국가들이 인민들한테 참 내건 그 슬로건 그 꿈은 참 노동자의 뭐 낙원이라고 하지만 참 노동자의 참 지옥과 같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이 북한, 큐바 그 위에 또 뭐 베트남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이제 공통적인 것을 우리가 역사적인 그 사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또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스트로가 공산국가를 세워서 모두가 다 잘 사는 평등사회에 지상 낙원을 꿈꿨지만은 사실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제대로 이게 작동이 안 됐던 겁니다.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국내외적인 또 요인이 있었겠죠. 왜냐하면 시장 경제가 아니고 모든 것이 국가 계획 경제고 모든 것을 다 통제하게 되니까 인민들이 필요로 한 생활 필수품들을 제대로 또 공급을 못했던 거였었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들이 불평불만하게 되고 생활 수준이 또 낙후가 되고 말이에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카스트로도 이게 공산주의 국가가 이게 공산주의 국가 그다음에 계획 경제 이게 왜 작동이 안 되는구나.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2000년대 초에 와갖고 이걸 갖다가 이실직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이걸 개혁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혁 개방을 하게 되면 자기네 체제 유지가 안 되니까 그대로 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공산주의 국가들의 이제 공통점이 뭐냐면 인민들의 생활 향상과 자유, 평등을 위한 체제와 국가가 아니라 집권층, 공산당들의 소수의 절대 권력, 그다음에 그들이 또 부를 독차지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만을 위한 국가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큐바가 결국은 이제 미국과 국교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절박한 그런 현실이 되게 되니까 그때 오바마 때인가요? 미국하고 그때 국교 관계를 맺었죠. 예. 그래갖고 미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갔고 그 다음에 또 교황이 또 큐바를 또 방문하게 됐고 이 나라가 이제 원래 수백 년 동안 스페인의 그 지배를 받으면서 캐톨릭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로마의 교황청이 교황이 이 나라를 방문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비록 공산국가이지만은 어느 정도 신앙의 자유가 허락됐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가 큐바와 북한의 그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큐바하고 제일 절친 국가가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카스트로가 평양을 또 방문하기도 한 바가 있었죠. 그래서 1960년에 북한과 큐바가 수교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66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스트로가 평양을 방문하면서 AK 소총 1만 정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김일성은 오히려 여기에 이제 10배가 되는 10만 정을 제공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일성은 이 큐바를 갖다가 미국을 그러니까 어떤 무력 투쟁하는 전진 기지로 삼기 위해 갖고 이런 무기를 갖다가 지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이가 이처럼 파격적으로 무력 지원을 해 주니까 그 답례로서 북한에다가 어마어마한 또 설탕을 지원해줘서 답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기억나는 게 1988년도에 서울 올림픽을 했을 때에 지구상에서 그때 유일하게 북한하고 큐바만 참가를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큐바는 국가 정책적으로 체육인들을 많이 양성을 해갖고 올림픽에 나갔다면 뭐 금메달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땄었어요. 금메달 획득 수가 그 4위, 5위권인가 그랬었는데 이때 서울 올림픽을 포기했다는 건 카스트로가 그 김일성과의 그런 어떤 그 우정 관계라고 할까요? 그런 관계 때문에인지 이때 큐바하고 북한만 서울 올림픽에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이 큐바가 점차 이 경제 위기가 아주 심각해지죠. 그 경제 위기가 이제 심각해진 것이 이제 대내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었는데 아까 신 박사님이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동구권이 80년대 후반부터 무너지죠. 그리고 소련 종주국이 91년대 또 붕괴가 되고 이러면서 동유럽권 그다음에 소련으로부터 경제 지원을 특히 그 석유 자원 그다음에 기계라든지 그다음에 트랙터라든지 이런 걸 많이 지원을 받았었는데 이런 것들이 끊기게 되면서 큐바의 경제가 상당히 아주 타격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큐바의 경제가 더 어려워지게 된 것이고 그다음에 또 미국으로부터 또 경제 또 제재도 또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안팎으로 큐바의 경제가 어려워지게 되고 그 큐바에 그 여행 간 사람들 뭐 사진 찍은 거 그렇게 보니까 그 관광객들을 태우고 다니는 자동차가 말이에요. 1950년대 때, 60년대 때 차들이 그게 택시로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경제 체제가 그 공산주의 경제가 되게 뭐 자기들 좋은 말로 북한도 그랬잖아요. 자력 경쟁. 그냥 자급자족 하겠다 이게. 자급자족이 뭐 세계에 자원이 널려 있으면 그거를 서로 교환하고 무역을 통해서 부를 일으키는 건데 쿠바, 북한은 어떤 길을 길었냐면 소위 제3세계 비동맹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니 북한인 주체 사상을 내세워서 중국, 소련이 서로 으렁거려서 싸우니까 자기들은 제3의 길을 가겠다. 그 거기에 파트너가 쿠바예요. 그러니까 못난이들 최민국끼리 서로 놀다 보니까 이게 서로 도움이 안 되는 도움이 안 되죠. 뭐 쿠바에 뭐 카스트로하고 뭐 김일성이 만나면 뭐 대단한 거죠. 국가적인 대사건이에요, 그게. 예. 자, 그래서 이때 그 80년대 때, 90년대 때 경제가 이제 큐베 경제가 추락을 하면서 경제가 이제 급격하게 추락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그 나라의 화폐 가치가 아주 급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경제가 급락하기 전에는 1달러당 큐바의 화폐가 페소인데 1달러당 6페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90년대 중후반이 되면서 1달러에 150페소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25배가
25배 페소의 가치가 완전히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나라의 경제가 거의 뭐 폭망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처음에 공산국가를 표방하면서 내세웠던 뭐 무상교육, 무상의료, 뭐 배급 이런 시스템들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결국은 대량 그 탈출 사태가 일어나게 되고 외국으로 120만 그 이후에 또 더 많은 사람들이 탈출하게 되면서 수백만의 그 탈출한 사람들이 유럽으로 미주로 또 중남미 그 외 다른 나라로 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달러벌이를 해갖고 노동자가 돼갖고 본국에 달러를 보내주는 것이 또 큐바 정부로서는 그것이 하나의 또 그날의 큰 또 보탬이 됐겠죠. 자, 그다음에 그 큐바하고 북한하고 그 정치적인 그 시스템에서 비슷한 게 바로 세습입니다. 자, 북한은 지금 3대에 걸쳐서 70년 동안 저들은 3대 세습, 김일성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세습이 이루어졌는데 이 큐바는 형제한테 자기 동생한테 세습을 한 것이죠. 그래갖고 카스트로가 자그마치 53년, 55년을 최장수 통치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80이 넘으면서 이제 기력이 쇠해지니까 더 이상 이제 통치할 능력이 못 되니까 동생한테 또 세습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울 이 카스트로 동생이 거의 10년 가까이 큐바를 갖다가 다스리는데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으니까 이제 헌법도 이제 바꾸면서 1910년부터 큐바가 시장 경제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가 더 이상 백성들을 먹여 살리지 못하니까 이제 스스로 너희들이 자립해서 먹고 살아라. 이래갖고 이제 헌법으로 이제 허락한 것이 뭐냐 하면은 1인 기업 또는 가족들이 작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식당, 뭐 미용실, 뭐 사진관 그리고 뭐 택시 또 운영이라든지 그래가지고 180개 업종을 갖다가 이제 개방을 해갖고 스스로 너희들이 먹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영 기업들이 많이 이제 축소가 되고 국영 기업에서 제대로 배급을 못 받던 이 사람들이 국영 기업에서 나와갖고 개인 사업들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런 현상은 중국이 개혁 개방을 하니까 그때 국영 기업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많이 돌아섰었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이에요. 또 베트남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80년대 후반에 개혁 개방을 하면서 각 개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업종을 개방을 해갖고 베트남에서도 이처럼 이제 시장 경제화 됐던 건데 베트남도 큐바도 결국 이제 그 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유일하게 시장 경제 부분적이라도 개인적인 그런 기업 활동을 맡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같이 동반 몰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제 북한인 것이죠. 예, 신박사님 뭐 하실 말씀. 예, 이제 뭐 거의 발제는 다 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예, 그 뭐 이게 참 사람들이 역사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쿠바가 벌써 언제부터 했어요? 1959년부터 공산주의 해가지고 그 실험을 했는데 다 빈곤해지고 자유는 없어지고 그러고 동구권도 또 80년대 후반에 소련이 장악력이 떨어지면서 각자 살 길 찾고 소련의 15개 공화국이라는 것도 뭐 또 컨트롤이 안 되니까 다 각각 떨어져 나가고 전부 이런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구상에서 몇 개는 그 과거의 실패를 갖다가 반성하지 않고 그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더욱 강화해서 오히려 거꾸로 힘을 이용해서 세계를 지배하려는 세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전형적으로 지금 중공입니다. 중공. 요새는 중국이라고 안 부르고 다시 중공이라고 불러요.
차이나 커뮤니스트 파티.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그렇게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는데요. 쿠바의 이런 거를 역사적으로 교훈을 삼아야 되는데 이 집권자들이 권력력에 사로잡혀서 권력을 놓지 않기 때문에 민중들이 그만큼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큐바도 결국은 이제 장기 집권 못하도록 어떤 통치자일지라도 연임을 또 장기 집권 못하도록 그걸 갖다 헌법으로 완전히 제도화해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 이후에 유엔에서 발표된 그 경제 그 지표 그 통계를 보니까요, 큐바가 이처럼 개혁 개방을 하면서 시장 경제를 도입하면서 이 나라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아주 급성장한 것을 이 북한하고 대비해서 보여주는데요. 자, 북한은 2016년도에 북한 국가 총생산액이 말이에요. 이걸 GNP라고 그러나요? GDP. 예. 174억 달러였었다고 합니다. 2016년에 북한의 국가 총생산액이. 근데 이게 세계 몇 위냐면 113위. 큐바는 896억 달러서 65위. 예. 그러니까 큐바의 경제력이 어마어마하게 급상승된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장 경제화 를 그 제도를 도입하니까 이처럼 경제가 급상승하게 됐고, 또 그 1인당 그 총 생산액 GDP액을 보더라도 큐바는 말이에요 7,815달러. 그래서 세계 77위. 이 정도면 뭐 한 중간쯤 가는 건가요? 그때 북한은 말이에요 세계에서 176위예요. 1인당 GDP가 몇 달러냐? 665달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북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북한은 이처럼 큐바의 개혁 개방, 시장 경제 도입이 인민들한테 얼마나 큰 실질적인 혜택을 생활 향상을 시키는지를 뻔히 보면서 이 나라 이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서 인민들을 혹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큐바의 개혁 개방의 정책을 통해서 참 분명히 우리가 비교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북한은 아직도 세계에서 가장 최빈국으로 남아 있고 인권을 가장 아주 그 침해당하고 있는 나라고 말해요. 그래서 참 그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이 이처럼 참 70년이 지나도록 공상 독재하에서 가난과 궁핍과 인권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런 그 상황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또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 핵무기 포기하는 거예요. 핵무기 개발하려고 미사일 한 방 쏘는데 수백억씩 들어요. 그러니까 아마 수백억이면 북한 주민들 2,500만을 1년 먹고 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로 생활 수준이 열악한데 그 핵무기를 갖다 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의 모든 자원을 쓸어박으니 그렇지 않아도 궁핍한 나라에서 어떻게 주민들은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이게 지금 북한 정권의 문제 중에 문제고 핵무기를 어떻게든 해 없애야 됩니다. 북한이 한 번 핵실험, 그동안 6차 핵실험을 했나 그러죠. 한 번 핵실험을 할 때마다 북한 인민들한테 약 5년치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참 굶주리는 걸 뻔히 보면서도 계속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데, 하여튼 북한에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고 또 선한 새로운 또 통치자 군주가 나타나서 북한이 변화되도록, 또 미국이 지금 계속 북한을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나타나서 북한의 체제 붕괴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절박함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